오늘은 제가 이렇게 부탁받은 주제가 최근에 바뀐 치과건강보험 내용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부탁받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뀐 고시 내용, 새롭게 적용된 기준, 그리고 최근 가장 심사 조정이 많이 되는 항목들을 좀 같이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바뀐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기사들도 많이 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나 그 다음에 야간, 공휴일, 토요일, 수술행위 가산, 그리고 강요한 외진의 급여화, 이게 가장 요새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와 그 가산율, 수술행위 가산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레진 급여화는 11월로 예견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견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다들 몰라서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오늘 진행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레진 급여화 이전에 이렇게 실런트 치석 제거, 텔리 임플란트가 이미 급여화가 되었죠. 그리고 다가오는 11월에 레진 급여화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일정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나 수가에 대해서 논의한 지가.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여기는 신평원, 공단, 그리고 관련 학회, 보존학회, 소아치과학회, 그리고 협회 관련 이사들이 들어가서 여기 회의를 하고 있고요. 3, 6, 7, 8월에서 4차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 1차를 했고요. 지난주에 2월달에 회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는 협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수가 결렬되면서 정부 정책에 이제 좀 거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다음 주에 또 7월달 회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3일 전에 저희가 대책회의를 세워서 학회에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가서 어떻게 할지 그 전략을 같이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9월이 돼야 이거는 실무협의체회는 아니고 건정심의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 외에 시민단체 그리고 소비자 모임 두 단체가 같이 더 들어와서 구체적인 수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행위한 분류, 보장 범위, 그리고 치료 재료를 따로 별도로 임플란트가 지금 치료 재료대가 별도로 되어 있죠. 행위와 달리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행위에 같이 묶을 건지를 의논하고 있고 9월이 돼야 구체적으로 수가와 급여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요.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는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치과만 한 건 아니고 일반 메디칼 쪽도 다 했고요. 그 중에서 치과에서 한 건 레진, 임플란트, 금리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레진은 최저가 10만 원, 최고가 60만 원이에요. 무려 60배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이런 통계를 내고 수가에 반영을 할 때는 평균값이나 이런 걸 산정하진 않고 제일 끝에 보면 최빈 금액이라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항상 주의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은 데는 5만 원, 많은 데는 15만 원, 그리고 최빈값, 제일 많은 값은 10만 원. 그래서 대구 지역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주 전에 신문 기사로 났었죠. 3만 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3만 원에 대해서 그 어떤 논의된 적도 없고 완전히 루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설이 굉장히 다양한데 전부 다 루머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아까 보셨지만 수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거든요. 그거는 빠르면 8월 말 그리고 9월은 돼야 아마 구체적인 수가에 대해서 좀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 수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가와 빈도가 항상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될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빈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뇌진행 같은 경우면 그 적용 범위가 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수가는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리고 적용 범위를 좁히면 수가는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논의됐다는 것만 좀 오늘 안내드리고 주변에서 수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식 용어만 내진 충전이 아닌 내진 수복으로 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행위 분류안에 있어서도 이걸 임플란트나 틀니처럼 그냥 묶음 수가로 해서 얼마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건강보험 수가처럼 뭐 와동 형성 얼마, 충전 면담 얼마, 탈리싱 얼마 이런 걸 합칠 건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걸 다가오는 7월 17일 날 이제 3차 회의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레진 급여화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급여화가 되고 나서 그 적용 대상이 점점 변화가 생기죠. 신란테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10으로 낮아졌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연령이 6세 이상 14세 이하였죠. 그러다가 6세 이하 없어지고 그 다음에 14세가 18세로 되고 임플란트 틀니도 점점 연령이 75, 70, 65세까지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레진 급여화에 있어서도 처음에 들어갈 때 적용 범위 좀 작게 들어가더라도 수가를 제대로 갖고 들어가서 그 뒤에 적용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것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이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인하가 됐고요. 그래서 틀니와 임플란트 이 수가표 한 장 정도는 좀 치과에 비치를 해놓으시면 환자분들이 문의할 때 좀 이렇게 대응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쪽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뭐 외우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재료대는 뺐죠. 뺐는데 건강보험 30% 333, 의료 1종, 차상위 1종 10% 111, 2종 20% 2. 이게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우연히 지금 환산지수와 맞아 떨어진 거고요. 여기에 재료대, 픽스처와 어부트먼트만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이게 재료대를 합쳐도 저희가 일반 건강보험 환자 같은 경우도 40%를 40만 원을 넘지는 않는 금액이다. 38만 원 전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수술행위 가산 생겼죠. 실제로 저희 치과 수가에서 이 가산이 있죠. 진찰료 행위료 외에 그러니까 가산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장애인 그리고 연령에 따른 공휴일, 야간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의 경우는 진찰료의 가산도 있고 또 뭐 치아 진정처치와 같은 그런 일부 보존처치에서 행위의 가산도 붙죠. 그리고 노인과 소아이 같은 연령도 이렇게 복잡하게 좀 되는데 이런 걸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죠. 이게 다 컴퓨터에서 알아서 요즘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근데 좀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건 야간 진료. 야간 진료가 9시, 6시 기준이거든요.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근데 환자가 여기 걸쳐서 오는 경우가 조금 애매해요. 아침 9시 야간 진료 기준 전에 와서 진료는 9시 넘어서 들어간 경우, 그리고 야간 진료 전에 와서 야간 진료 시간 이후에 진료를 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시에 걸쳐서 오신 분들은 진료 시작 시간이 기준이 되고 오후에는 6시 도착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진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침에 9시 전에 미리 와서 대기실에 앉아 계시면 9시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죠. 저희 실장님이. 커피를 마시고 계셔도 들고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진료실에 들어오면 진료 시작 시간이 9시 이전이기 때문에 야간 진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병원은 주로 아침에 드레싱 약속을 잡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15,000원 이하는 본인 부담률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1,5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환자분 본인 부담 변화 없이 저희는 실제로 30% 진찰 가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수술 행위에 대해서도 가산이 붙기 때문에 이 진료 시간 기록을 좀 차트에 좀 꼼꼼히 꼭 하셔야 되고 또 적용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병원 컴퓨터에 그 윈도우 시계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 시간 기준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야간인지 아닌지를 이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휴일과 이 야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수술 행위에 대한 가산도 주기로 한 거죠. 이 포스터 받으셨죠? 다들 치과로 협회에서 배부를 했을 거예요. 배부한 이유는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 본인 부담금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왜 비싸졌냐라고 컴플레인을 할 때 이제 보여주라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알려드립니다. 이게 주 골자고요. 이렇게 수술비 그리고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해서도 30% 가산이 되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신평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고시문을 제가 봤는데요. 암호문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풀어봤는데 역시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니까 이 오른쪽 많이 있는 이 항목은 저희 그 개원까지는 잘 하지 않는 구강외과에서 하는 주로 수술이고 이 왼쪽 위는 치주 수술, 아래는 외과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요약을 하면 치주 치료에 있어서는 치주 소파술 이상의 치료, 모든 치주 치료가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치근면 핫택술은 안 되는 거죠. 마취가 필수인 치은녀나 소파술부터 적용이 되고요. 외과에서는 발치술 이상.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좀 애매하지만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치관 확장술도 되고 IND도 되고요. 치음판 결제술도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제거술도 되고 그리고 어부트먼트나 스크류가 부러졌을 때 빼는 행위 있죠. 그 행위도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 주 요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위도 앞으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야간에 했을 때는 30% 행위료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컴퓨터에서 한번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 눌러봤습니다. 치주 소파술의 경우 야간이 아닌 시간에 총 진료비가 33,000원 정도고요. 야간에 하게 되면 이제 거의 한 10,000원 정도가 비싼 42,000원 정도. 그래서 행위료도 보면 치주 소파술이 이때 16,000원, 22,000원, 한 5,000원 정도 비용 차이가 생기고요. 총 진료비는 더 차이 나는 이유가 야간 진료에는 이 행위료 가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찰료 또한 30% 가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치과의원 종별 가산까지 하면 이런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계속 다니던 분들은 같은 치료를 치주 같은 경우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건 이제 새로 바뀔 7월 11월에 바뀔 적용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건 좀 저희로서 반갑지 않은 거지만 그러니까 적용 기준 말고 심사 기준에 있어서 새롭게 좀 적용되고 바뀔 내용. 요즘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라는 설명회를 대구 지역에서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제도라고 이것도 올 초에 이제 정착이 된 제도고요. 먼저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 근관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치과 건강보험에서 심사를 할 때는 항상 정량적인 심사를 했죠. 양을 가져서 몇 번 청구했냐, 언제 청구했냐, 뭐 이런 거. 근데 이 기존에 있던 근관치료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정량적인 그 심사라면 이런 거죠. 이런 항목들을 저희가 이제 보험 교육을 할 때도 이런 항목들을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그 엔도 치료 과정 중에 최대한 꽉꽉 채워넣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교육을 했고요. 심평원에서 심사할 때도 이 채워넣는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를 심사를 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근관세척 5번, 확대 2번, 뭐 성형 1번 이런 횟수에 대해서 잘 맞춰서 했는지, 아니면 근관 성형과 확대 같이 했는지, 또 근관 아동 형성도 발수와 같이 청구해야 되는데 따로 청구를 했는지, 그리고 근관 세척을 발수나 근총 때는 넣지 못하는데 이때 넣었는지, 이런 걸 심사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심사 외에 진료의 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이 심사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게 심사 항목이죠. 그리고 이 위에 4개는 아까 말씀드린 10월부터 3월까지 1차로 하게 될 항목이고요. 이 밑에 보이는 적정 근관 충전율에 대한 심사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2차로 예정 중인 항목이고요. 그래서 그 항목들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항목이 근관치료 전 방사선 사진을 찍느냐 안 찍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30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찍진 않더라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있으면 돼요. 단 30일 이전에 찍은 사진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가 진단을 받고 치료 약속을 했는데 좀 늦게 오셔서 한 달 지나서 왔으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찍을 필요가 없죠. 뭐 한 35일 만에 왔으면. 하지만 이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라면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한 달 사이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그래서 당일 방사선 검사 인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30일 이전은 안 되고요. 다른 병원에 찍은 사진을 환자가 들고 왔어요. 그거 보고 근관치료 할 수 있잖아요. 판독만 하고. 하지만 이 적정성 평가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내역 설명을 해서. 그리고 사진 종류는 뭐 치근단, 파노라마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근관 세척을 아까도 보셨지만 원래 기준은 5번이죠. 하지만 저희가 근관 치료 중에 5번 이상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죠. 내역 설명만 하면.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이 적정성 평가에서는 5회 이상한 경우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평가해서 그 유를 계산을 기관별로 다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제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 당일 발수 근충, 재근관 치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 밑에 보면 망곡, 석회화, 농양 이런 상병을 넣었을 때는 5회가 넘어가도 이 평가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단을 좀 정확하게 좀 자세히 하셔서 뭐 단순 뭐 치수염 이런 거 넣지 마시고, 근관 치료가 좀 오래 필요한 환자 같으면 농양이나 석회화, 망곡 이런 상병을 넣으시면 이 적정성 평가에서 이렇게 좀 부당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으로 근관 충전 후 방사선 촬영률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당일 사진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간혹 원장님들 중에 찍고 바쁘면 뭐 며칠 뒤에 코어할 때 찍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찍죠 뭐. 근데 이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근관 치료 후 확인 사진을 사실은 찍어보고 충전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로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찍는 사진이기 때문에, 당일날 찍은 사진이 아닌 건 그런 의미로 해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제외 조건은 치수 석회화인 경우, 어차피 석회화돼서 근처까지 못 간 경우라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최대한 진행시킨 경우라면.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 방사선 검사가 아까 근관 충전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죠. 둘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번 평가에서 전산으로 통계내는 데 있어서는 치식을 이렇게 4분악으로 구분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날 근관치료를 7번, 1번을 했더라도 근관치료 1회로, 그리고 방사선 사진을 이 부위에 한 장만 찍었어도,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는 7번과 1번을 근관 발수를 했다면 진단하기 위해서 치근단 사진을 지금 2장을 찍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 장만 찍어도 근관치료 한 번에 사진 한 장 찍은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러면 1, 1번을 2개를 발수를 했어요. 그냥. 저희 입장에서 사진 하나만 찍으면 되잖아요. 치근단 찍을 때. 아니면 근관 충전하고 확인할 때. 한 장에 다 나오니까. 하지만
여기는 엔도, 그러니까 근간치료 개수는 2개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몇 개 했든 하나, 이쪽에서 몇 개 했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근간 충전 후 충전 사진을 찍더라도 2장을 찍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게 방사능 검사를 100% 시행 안 한 걸로, 반만 찍은 걸로 산출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설명회 때 저도 제안을 많이 했지만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재근간 치료율. 이 경우는 그러니까 재근간 치료를 하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째 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되고 첫 번째 하는 것만 포함이 되고요. 다른 기관에서 근간 치료한 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 병원에서 했다. 그 경우 이거는 근간 치료율 계산하는 데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한 근간 치료를 다시 한 게 몇 번이냐 되냐. 이게 많은 기관은 근간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정 근간 충전율을 따집니다. 근단을 넘어가지 않고 2mm 이내로 근접한 게 얼마나 되냐. 이건 방사선 사진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차로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 빨라야 2020년 정도. 저희는 지금 어떻게든 이거는 좀 하지 말도록 지금 최대한 심평원에 제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질 않았어요. 언제 할지. 그러면 수집량은 그러면 방사선 사진을 치과에서 몇 장 보내라고 할 거냐. 지금 심평원에서는 기관당 5장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랜덤으로 이렇게 찍어준 환자 5명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할 텐데 강의 내용이 지금 다 녹화되어 있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그냥 쑥 한번 훑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네, 넘어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과연 1차 평가, 이게 4개 평가하고 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실제로 지금 저희는 이게 처음 들어온 거예요. 적정성 평가가. 하지만 의과 쪽에서는 이 적정성 평가를 계속하고 있죠. 네이버에 한번 핸드폰에 쳐보시면 적정성 평가라고 치면 엄청난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병원은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이다. 4대암 1등급이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좀 마케팅 자료를 의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 적정성 평가는 가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못한 데는 돈을 깎고 잘한 데는 돈을 더 주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의과 쪽에서도 항상 가상만 주고 있어요. 감은 없고. 그래서 1년에 1조라는 돈이 인센티브로 의과 쪽에 지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의과의 그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해서 그 항생제 처방률이 지표가 좋은 데는 인센티브 현금으로 돈을 줘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의과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럼 치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1차 평가 결과를 지금 얘기된 건 국가 단위 통계 자료만 그냥 공개하기로 했어요. 기관별로는 지금 의과는 심평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다니는 내과가 몇 등급인지를 조회할 수 있어요, 환자가. 하지만 저희 치과 이 적정성 평가한 건 일단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각 치과로 그 치과의 그 적정성 평가 결과는 보내줄 수는 있으나 환자들한테 공개는 안 하고 전체 자료만 공개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율점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칭으로 자율신고제도라고 해서 작년에 전국으로 치면 217개 기관에 이런 우편물이 갔어요. 그리고 이 신고서를 쓰라고 하고 적은 데는 뭐 한 20, 30건, 많은 데는 200, 300건에 이 환자들 쫙 리스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당 정보 인정 여부를 체크해서 보내라. 이때 한 게 이제 TMJ 규격 촬영이었어요. 이걸 청구한 병원들을 전부 다 이걸 보낸 거예요. 3년치를. 아마 받은 치과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찍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찍는 거고.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6장이 나오죠. 근데 이 장비가 지금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대는 작동 불능이고 한 대만 됐더니 쓸 수 있는데 그거조차 최근 5년 이내에 사용한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청구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 축도하악관절 규격 촬영이라는 걸로. 이게 실제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직도 다들 그 병원 컴퓨터 눌러보시면 이거를 찍고 이걸 잘못 청구한 거죠.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문의전을 많이 받았는데 다들 하신 얘기는 이게 처음 프로그램 들어올 때 이걸에 턱관절이라고 써 있어서 그냥 그걸 누르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원장님은 어떤 보험 교육을 갔더니 유명한 그 연자분 교육에서 이 얘기를 들어요. 실제로 한 10년 전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와 이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비싸요. 몇천 원 더 비싸거든요. 비슷한 거니 이걸로 청구를 해라. 아니면 꿀팁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10년 동안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차익을 많이 수익을 발생했는데 3년치는 다시 다 환수당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까 가칭으로 자율신고제도가 이제는 자율점검제도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자율점검제도로 아까 보셨던 그 방사선 검사 외에 어떤 항목으로 자율점검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뭐 얘기로 나온 게 몇 가지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변화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빈도 심사된 심사 조정, 삭감된 항목들이 뭔지를 이게 지금 심평원에서 실제로 좀 통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15등까지. 그래서 저희 여기 치석 제거 있죠? 가와나.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험 쪽 일하면서 한 10년 전부터 1등이에요. 치석 제거는. 그리고 콤빔CT. 이거는 14년 이후로 계속 선별 집중 심사 항목으로 매년 올라오고 있고요. CT 전에는 RP였어요. 제가 2002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그때도 이 치근 활택수 이게 선별 집중 심사 항목이었어요. 계속 이게 14년 정도까지 집중 심사 항목이다가 CT에 그 자리를 내준 거죠.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항목에는 없지만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치과 임플란트 보철 수복 이 항목이 이게 금액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2등 밑에 한 3등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심사적으로 금액만 놓고 보면 이 항목이 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목들을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석 제거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보신 대로 치주 항목이 그 15개 15위 등수 안에 이렇게 치석 제거, 할택수 8등, 소파슬 10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치석 제거는 뭐 1등, 2등이었는데 1등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연일의 전압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2등이 치주 치료 전 실시하는 3분의 1 합당 치석 제거. 그러면 왜 연일의 스케일링이 이렇게 많이 심사가 됐냐? 주 이유는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릴 이 화면은 청구 프로그램 화면은 아니고요. 심평원에서 그 심사하시는 과장님들 컴퓨터 화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심사가 이렇게 다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 컴퓨터가 대부분 전산 심사를 한다고 보면 돼요. 95% 이상이. 그래서 보시면 시술 일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공간의 조회한 화면이거든요. 연일의 스케일링을 청구는 들어왔는데 등록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등록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은 돼 있는데 시행한 날짜보다 오히려 뒤에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심사 조정이 되더라도 이의 신청만 하면 다시 언제든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도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합당 스케일링은 저희가 치료질환 치료 전에 하는 전처치의 경우 인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달에 후속 치주 치료 RP나 QRS이 없다면 이거 다 삭감 조정이 돼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잘 알고 계시죠? 워낙 고전적인 항목이라 내역 설명 단위에 서술하시면 돼요. 환자 치주 치료 예정이다, 올 것이다 라고만. 거기에 뭐 혹자는 뭐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써도 사실은 전산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몇 바이트든 뭔가만 데이터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술, 내역 설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개별 심사는 되지만 이거 두 개간에도 조정이 많이 되거든요. 환자가 왔을 때 뭘 청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전압을 했을 때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연일의 스케일링하고 3개월 이내에 환자가 잇몸이 아파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RP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심사에서. 진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를 연일의 스케일링은 정의가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 조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원장님이 이제 데스크 얘기했어요. 나는 스케일링이라고만 쓸 테니 청구는 무조건 가로 해라. 우리 병원에 나는 앞으로 없다. 이 얘기를 해놨어요. 원장님이. 그 병원은 실제로 공단에서 실사를 나왔어요. 어떻게 2년 동안 이 병원은 나 스케일링 청구가 하나도 없냐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대 환자들 차트를 전부 다 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일률적이면 안 돼요. 우리 편하자고 이건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거는 심평원 심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100하고 99는 다른 거죠. 100분의 100과 100분의 99는 다른 거예요. 1이라도 만약 그 원장님이 그 2년 중에 한두 케이스라도 이 연일의 스케일링이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 스케일링 보셨고 치근알텍술도 이 치근알텍술은 치료 중에 저희가 가장 만만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처치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초진에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치은연화 소파술은 초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기관은 신환들은 거의 RP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90% 이상인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은 또 다 이렇게 심사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기본 진료로 심사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치주 소파술을 한번 살펴보면 치주 소파술은 RP하고 다르게 엑스레이, 전천치 마취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초진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심평원 전산화면에 빨간색으로 초진이고 치주 후처치나 소파술이 들어오면 후처치도 당연히 초진은 할 수는 없겠죠. 전처치가 있어야 되니까. 물론 후처치 같은 경우는 후처치나 이 소파술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서 했을 수 있잖아요. 스케일링을 하고 왔으면. 이것도 내역 설명을 달면 괜찮으니까 좀 이런 경우도 내역 설명을 만약 초진에 치주 후처치나 보존에 있어서의 연마도 마찬가지예요. 팔리싱. 그리고 치은연화 소파술을 한 경우는 내역 설명을 필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치주에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그 항목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틀니.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 거기서 틀니 위치 조정이죠. 그게 무려 5개나 들어가 있어요. 한 2, 3년 전에는 이게 아예 없었거든요. 15인 항목 안에. 근데 작년부터 이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렇게 3, 7, 9, 12, 14등으로 올라온 이유가 원래 적용 기준은 이래요. 그래서 여러 개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이기만 하면 보험으로 만든 틀니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단 틀니의 형태는 보험 적용 가능한 형태여야 되죠. 어태치먼트를 쓴 경우는 안 되고 저희 클래식으로 사용한 RPD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풀덴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상병력이에요. 치과 고철 장치의 부착 조정. 의치 유지 관리에서는 요 상병만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쓰시면 안 되고. 그러면 상병 오류로 또 이게 걸리죠, 전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중에 보면 첨상, 수리 쪽이 전부 다 다빈도 심사되는 항목이에요. 그 이유는 이 3가지죠. 등록, 연관해서 동시산정. 일단 등록을 해야 돼요. 아까 스케일링처럼 등록을 안 하고 청구를 하면 이거 다 삭감돼요. 조정되고. 그리고 연간 횟수가 있는데 이거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고 청구해야지 이게 오버됐는데 청구하면 마찬가지로 다 조정이 되죠. 실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동시산정도 예를 들면 이 첨산 있죠. 릴라이닝과 리베이싱이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인상적으로. 근데 실제로 동시에 청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조직 조정. 이거 티슈 컨디셔너 말하는 거죠. 이거 하고 릴라이닝을 또 동시에 청구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동시 산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죠. 의치상 수리하고 리베이싱도 저게 인상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죠. 리베이싱을 하면 수리도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날짜가 다르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클래스 수리, 교합 조정, 의치상 수리 이런 거 다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저희가 그 RPD 쓰던 환자가 왜 지대치가 빠지면 그 자리에 인공치 넣고 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청구해도 되냐 안 되냐. 지금들 다들 하고 계시죠? 크게 문제 안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원래 인공치 수리의 정의를 보면 기존에 있던 틀리의 도치가 탈락되거나 파절된 경우에 인공치 수리를 산정하는 거예요. 지대치 빠진 자리에 새로 넣는 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부터 이것도 인공치 수리의 기준으로 아예 이렇게 명문화 시키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심평원도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틀리를 새로 하는 것보다 수리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년 반부터. 보철학회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에비던스가 없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거 있지만 이면에는 보철학회 입장은 그런 경우에 수리를 하지 말고 새로 하는 게 맞지 않냐. 틀리가 그 정도면. 하지만 저희가 이런 개원과 임상에서는 수리를 하는 게 더 타당한 경우도 많거든요. 수리해서 그것도 쓰고 또 새로 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건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거 관련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저희 그 집행부가 또 그 회장님이 이렇게 뭐 탄핵됐다잖아요. 하고 뭐 잠시 집행부가 이게 마비됐던 그때 회의가 있어서 보철학회만 들어갔어요. 심평원에. 그러니까 저희 개원가를 대표해서 들어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부결됐어요. 하지만 조만간 또 회의가 있을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은 지대체 인공치 청구하는 게 원래는 아닌데 되고는 있다. 저도 청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리 보셨고 다음은 파노라마. 저희가 방사능 검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검사죠. 그래서 서울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만 되면 거의 심사를 안 해요. 특히 초진의 파노라마가 많다? 심사 거의 안 하거든요. 대구 지역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률적이냐? 네, 물론 일률적이 맞겠죠. 근데 이제 저기 부산 지역 쪽은 부산 이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 문제더라고요. 초진의 파노라마가 조금만 많아도 무조건 이게 삭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서울 지원은나 대부분 요즘은 점차 파노라마 인정을 이렇게 후하게 해주고 있는데도 이게 5등으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건 임플란트 말고 틀리도 마찬가지예요. 틀리 임플란트 할 때 방사선 검사하는 거 원래 청구가 안 되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근데 이걸 자꾸 아직도 별도로 또 청구를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파노라마 별도로. 임플란트 행위 기간 중에 틀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CT의 경우도 별도 청구가 안 돼요. 임플란트 할 때 찍는 경우가. 우리가 비급여 임플란트 할 때는 CT 비용 별도로 비급여를 청구하시면 되지만 보험 임플란트를 하면서 CT를 찍었다? CT 비용만 별도로 비급여로 받는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상으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CT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뭐 18년뿐만 아니라 지금 한 5년 이상 계속 선별집행 심사 항목이죠. 그래서 CT를 심사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관치료 매복치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 치아 함입 등으로 후속 연구치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는 경우에 찍을 수 있다고 나오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치아 재식술과 이 3번 외상 항목이 이때 작년 10월달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항목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CT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CT 사진을 보내라고 하질 않아요. 심평원에서.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그 이전에 청구된 단순 촬영을 보내라고 하죠. 심사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CT를 보고 신경관과 치아, 치근이 얼마나 먼지 보지 않아요. 단순 촬영상에서 중첩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런 파노라마 상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케이스는 이렇게 치근단에서 겹쳐 보이고
CT에서도 뭐 완전히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찍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까 파노라마는 겹쳐보고 CT 찍었더니 이게 뭐 한 1m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러면 삭감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지도 않고 CT는 파노라마상에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런 제3대구치에서도 그렇고 이런 제3대구치는 이거 매복이 아니죠. 매복이 아니지만 제3대구치의 경우는 이렇게 신경관과 치근척이 겹쳐 보이면 CT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도 할 수 있고. 물론 이렇게 뭐 임상 경험 많으신 원장님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신경관 아래가 다 보이는 경우는 CT 찍어보면 실제로 한 2m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다 CT 촬영 인정 기준에 부합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치아. 제3대구치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 매복치 있죠. 아니면 뭐 재련한 정중과잉치 같은 거 다 CT 적용 대상이고 CT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별지에 판독해야 된다는 거죠. 치근단이나 파노라마는 차트 그냥 쓰시면 돼요. 그것도 잘 안 쓰셔서 문제예요. 사실은. 간단하게라도 치근단 찍었으면 뭐 충치 있음 이렇게라도 쓰셔야 되고 파노라마 찍었으면 어디 뭐 몇 번 부위 치조골 소실 부위 매복 사람이 있음 간단하게라도 쓰셔야 돼요. 그거 안 쓰면 나중에 이런 심평원에서 실사 나왔을 때 무조건 촬영료의 30%다 삭감해요. 실제로 저희가 이 촬영료가 실제 촬영과 판독 이 두 가지가 7대3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판독이 없다. 파노라마가 10,000원이다. 그럼 3,000원 이상은 다 삭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멘트가 없으면. CT 판독서에는 이런 판독 소견을 좀 쓰셔야 되는데 위에 이렇게 복잡하게 쓰시거나 간단하게 한 줄로 쓰시거나 행정적인 효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꼭 적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CT가 이렇게 전산에서 걸리는 경우는 아까 보신 근관치료, 매복치, 그 다음에 외상,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전산에서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으로 남발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발치도 예전에는 이렇게 위에 등수에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위로 한 자리 등수로 올라오는 건 바로 16년 정도 여름부터 이때 전산 심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심사 기준은 전산 심사 생기기 전에도 망곡비대 유착인 경우만 남발치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뭐 남발치의 경우는 행위료의 버도 이렇게 7,000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청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심의 사례인데 보시면 상병은 치주형이에요. 그런데 청구는 남발치를 청구하면 이렇게 다 불인정한다는 심사 결과고요. 이 전산 심사 시작했는데 그럼 전산 심사는 아까도 보셨지만 대부분 상병명과 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게 1번이거든요. 좀 장황하지만 제가 다 쓴 이유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심평원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남발치가 인정되는 상병이 이게 다예요. 이 외의 상병은 일단 전산에서 스톱시켜요. 그리고 내역 설명이 있나 없나 보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많이 청구했던 잔존칙은 이건 빠져 있어요. 물론 잔존칙은 상병의 뭐 내역 설명에 뭐 이런 망곡이나 뭐 유착으로 발치가 어려웠다는 내역 설명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역 설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망곡, 비대, 유착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죠. 내역 설명에. 그렇게 해서 남발치는 좀 상병을 조심해야 되고 매복치의 경우는 이 중에서도 이 3번 항목이 가장 심사 조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완전 매복치는 일단 본래 3분의 2 이상 매복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 안 되는 경우 다 심사 조정되고요. 그거를 사진을 보내진 않죠. 저희가 청구할 때. 그래서 심사되는 이유는 이게 좀 일률적으로 많다고 의심되는 기간을 방사선 사진을 다 요청해요. 그래서 보고 그 중에 3분의 2 이상 매복 아닌 거 다 빼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 사진이 필수예요. 그래서 매복치로 청구하시려면 엑스레이 사진을 꼭 찍어야 되는데 예전에 1년 전에 찍은 파노라마가 있으면 찍을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내역 설명에 1년 전에 찍은 사진이 있음 다른 치과에서 찍은 사진 가져와서 판독했음 그걸 꼭 내역 설명을 하고 청구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방사선 검사 없이 완전 매복치 청구하면 남발치를 조정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난발치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방사능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단순 발치로 조정이 돼요. 하나씩 다 밑으로. 네. 그래서 완전 매복치 보셨고, 다음 저희가 참 자주 하는 치료죠. IND. 이 구강내소염술은 실제로 저희 가와 나를 많이 청구하지만 이렇게 다와 나도 있죠. 항목이. 그래서 위에 건 간단하고 저희 개원가에서 많이 하고, 수술 처치도 간단. 밑에 거 두 개는 대수술을 청구하고요. 그래서 이 위에 두 개를 청구할 때 실제로 이거를 그냥 하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치은 농양과 치근 단위 문제가 되는 치조 농양, 구개 농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수가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병은 동의 없는 잇몸 기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밑에 나를 청구하면 전산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이 상병과 이 처치를 잘 맞춰서 청구를 하셔야 되고, 또 간혹 이게 동의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동의 있는 상병으로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라도. 그런 경우는 IND 대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다 삭감 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15일 이내 재시행하는 경우도 이제는 뭐 100%인 거죠. 이게 삭제되고요. 의과 쪽에서 이건 많이 제한을 해서 삭제된 거고요. 동시에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발수, 응급, 근관처치, 근관해촉은 다 150으로 청구하시면 되는데, 치주치료에서 치주치료는 상병이 다 만성상병이죠, 대부분. 하지만 IND는 만성상병은 청구가 안 돼요. 급성상병, 동의 없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치 순번을 다르게 따로 해서 상병 다르게 해서 청구하셔야 되고, 발치와 동시에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IND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으로 보존 처치에서 즉일 충전 처치가, 이것도 예전에는 15등 밖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심평원에 좀 문의를 했더니,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충전은 이런 경우가 이제 즉일 충전 처치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충전과 직처를 당일 충치 제거 후 충전까지 다 하는 경우. 그 외에 또 뭐 있죠? 와동 형성과 충전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전 처치가 있는 경우예요. 근관 치료를 했거나 전에 뭐 진정 처치를 했거나 그런 치아를 후속으로 충전했을 때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많이 들은 거예요. 임플란트에 스크류 홀 충전하는 경우. 이 경우가 즉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와동 형성의 충전도 2면 3면이 아닌 1면으로 청구를 하시면 돼요. 물론 레진이 아닌, 광중암 레진이 아닌 GI나 아말감으로 충전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 개념에는 당일날 이게 하고 당일 충전했으니까 즉처를 당연히 누르는데, 임플란트 스크류의 경우는 다 삭감 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와동 형성 충전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간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충전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상은 상관없는데 동일 의료기관에서 충전 후에 한 달이 안 되고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면이면 물론 다 100 인정이 되지만, 같은 면을 다시 했을 경우에는 와동 형성 50, 충전 50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또 즉처로 하는 경우 다 조정이 되는 거고요. 물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 다시 100% 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직처에 대해 살펴봤고, 그리고 제가 아까 15등 밖에 있지만 최근에 워낙 문제가 많이 되고, 한번 문제되면 거의 병원이 2달, 3달 영업정지 먹고, 강남 쪽에 제가 그때 전화 받았던 치과는 결과를 알아봤더니 환수 금액만 2억이 넘어요. 임플란트, 보험 임플란트 수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5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부 보철을 PFM 아닌 걸로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크게 사고 난 치과가 다 이거예요. 서울 강남 쪽에는 이벤트 할인하는 치과들 많잖아요. 80몇만 원. 심지어 대놓고 보험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무료 업그레이드 이렇게 광고한 치과도 있었어요. 심평원 보고 우리 치과 와달라고 광고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했다가 내렸는데 결국 그 치과는 심평원에서 실세를 받았어요. 어쨌든 그 상부보철물 PFM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지르코니아를 많이 하시는데 보험 임플란트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치하게 임플란트 하는 거, 뭐 로케이터, 오링 이런 어태치먼트 쓰는 임플란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료대도 요새 지금 우리나라 큰 대형 거기도 지금 계속 지금 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요. S모 기업이 이거하고 관련돼서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 치과 입장에서 보면 임플란트를 구입한 재료대 그대로 신고만 하면 돼요. 상한가가 얼마니까 나는 그러면 상한가까지 높여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 할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그런 걸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치과도 여러 군데 문제가 되고 뭐 리베이트까지도 거기에 문제가 돼서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일체형 원바디 임플란트 안 되죠. 그리고 요건 이제 보험은 아닌데 요것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비급여 임플란트를 하면서 환자한테 그 뭐 치주 치료 이런 거, IND 이런 상병으로 그냥 약을 보험으로 해주는 거예요. 환자한테 일반으로 사면 약 비싸니까 그냥 처방전 가지고 내려가라고 선의로 해주는데 이거 다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 인정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PFM이 아닌 걸로 했을 때는 전체가 비급여예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그 커스텀 어부트먼트 쓰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쓰셔도 돼요. 그거는 커스텀 어부트먼트 재료대만 비급여로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 상부고철 PFM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다 비급여로 인정이 되고 특히 이 아랫부분이 허위 청구를 해서 굉장히 그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볼 때는 그 부당의 질이 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수 및 현지 조사가 실제로 지금 계속 기획 실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왜 행정 처분을 받는 게 실제로 그 병원에서 전체 청구한 금액의 부당이나 허위 청구한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를 봐요. 그러니까 보험 청구액이 많은 병원은 오히려 좀 나아요. 뭔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일 저는 전화 받고 안타까운 경우가 우리 병원 보험 청구 한 달 해봤자 200, 300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런 치과는 이거 임플란트 한두 개만 걸려도 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무조건 영업정지 나가요. 반면에 좀 대형이고 그런 데는 청구액이 뭐 1억 이상 되는 데는 오히려 문제가 적죠. 기간 단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짧은 1시간이라 최근에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TBX에서 남은 주말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해주신 강호동 원장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